네, 격주로 나오는 두 분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두 거대 정당을 제3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비평해주고 있는 두 분이죠. 박원석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죠. 투표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한 게 있죠? 네, 준비한 거 보여주십시오. 오후 3시 기준이요. 네, 1시간 전쯤인데요. 지금 투표율이 어떤가? 맨 왼쪽 보시면 파란색이 오후 3시 기준이고요. 빨간색이 과거 선거 때 최종 투표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맨 왼쪽을 보시면 지금 오후 3시 기준으로 3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재작년, 지난해부터 볼까요?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강서구가 오후 3시 기준으로 한 43% 정도였고요. 투표율이. 최종이 51.7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었던 그 4.7 재보궐선거 때 오후 3시 기준으로 강서구가 43.5였고 최종은 한 56.4%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대략 뭐 어느 정도쯤 나올까요? 40% 초반대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4.7 재보궐선거나 작년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낮긴 한데 네. 애초에 예상했던 투표율보다는 조금 높은 것 높은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초에도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전주에서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30%가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도 30% 초반대 정도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그런 예측치도 있는데 네. 사전 투표를 해보니까 사전 투표가 이제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어요. 예. 이제 사전 투표가 하나의 이제 투표 제도로 정착이 확실히 됐구나. 이제는 이제 투표를 3일에 나눠서 하는구나. 여기에 유권자들도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평일이다 보니까 사전 투표만큼 투표율이 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추이로 봤을 때 40% 초반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40% 초반, 뭐 중반, 후반도 네.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오후 8시까지니까. 저는 섬세하게 조금 더 올려잡자면 40% 중반 정도로 보는데요. 예, 초반과 중반의 차이는 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예. 정확하게 한 44% 감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사전 투표율에 비해서는 최종 투표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44%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최초로 사전 투표자가 전체 투표자의 반을 넘는 그렇죠. 첫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선거겠고요. 예. 그만큼 역대 2010년대 초반 중반에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역사를 살펴보면 사전 투표자가 전체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사전 투표율을 보고 거기에 비례해서 최종 투표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게 됐다. 그걸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40% 중반대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재보궐선거로서는 가령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들을 보면 울산 교육감 선거라든지 전주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큰 선거인데도 투표율이 30%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2021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로서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선거였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 예. 그렇다면은 총선과 다른 오늘 수요일 또 공휴일이 아닌 이런 선거에서도 투표장에 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열기를 �띤� 유권자가 갔다라고 예. 하는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어느 쪽에 더 많이 갔느냐 예. 정권 심판을 원하는 쪽에서 많이 갔느냐 정권 지지를 원하는 쪽에서 많이 갔느냐 요 차이가 이제 남아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어느 쪽이 이길지는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전제로 하고 네. 그러나 내친 김에 예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이 어떤 좀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40 몇 %로 나온다 할지라도 예. 재보궐선거 치고는 높은 투표율이지만 일반 선거로서는 그렇게 높은 투표율이 아니거든요. 예, 물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준 자체가 이게 투표율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좀 알 수 없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 고저에 따라서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과거에는 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야당 쪽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는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법칙이 통상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번 이제 2012년 대선 때 투표율이 제법 올랐는데 박근혜 보수 계열이라고 하는 후보가 승리를 함으로써 한번 징크스가 크게 깨졌고 예. 그 이후로도 보면 투표율하고는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 단적으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제법 투표율이 높았을 때 또 당선이 됐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사실은 투표율 고저가 가려지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게 됐거니와 이번 보궐선거 역시도 이게 투표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예,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보궐선거의 특징은 어느 쪽 지지자들이 더 결집하느냐 이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생각보다 조금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거는 이제 양 당이 이걸 이제 전국적인 동원 선거로 만들었어요. 재보궐 선거인데 더군다나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뭐 미니 총선이다 내지는 대선의 연장선이다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의미까지 막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가 인구는 많은데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골목골목마다 양당의 선거운동원들이 보이니까 선거 연기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투표율을 견인했다고 보고요. 어느 쪽의 결집도가 더 셀 거냐, 그건 사실은 선거의 명분에 전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은 이제 결집할 여러 가지 동기나 명분이 충분한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선거를 치르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조차 있었던 선거고 또 선거의 원인 제공을 했던 후보를 공천해서 치르는 선거다 보니까 여당 지지자들 중에는 좀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선거 결과의 차이로 드러날 텐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는 정말 이거 열어봐야 합니다. 예. 뭐 개표 전에 저희가 예측하는 건 크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선거의 객관적인 구도, 양상은 상대적으로 야당이 좀 유리한 공세적인 그런 선거를 치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지금 뭐 언론의 통상적인 분석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오늘 투표 날이고 사실은 우리가 양당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후보들도 지금 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언급을 좀 해보자면 정의당에서는 권수정 후보가 네. 나와 있고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 녹색당 김유리 후보,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 그래서 사실은 6명입니다. 6명인데 보통은 양당 중심으로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박 전 의원께서는 정의당 의원으로 현직 활동도 하셨었으니까 네네. 좀 언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정의당도 그렇고 또 진보당, 녹색당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기 위한 그런 이제 당 안팎을 추스르고 또 선거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3당인데 한동안 이제 3당의 지위가 많이 흔들렸던 게 사실이고 지난 총선에 위성정당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9.3% 득표를 했는데 최근 지지율은 그보다 한참 밑도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내년 총선에 뭐랄까요 기초체력이랄까요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한 이제 그런 선거라고 이제 의미부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런 거죠. 이게 양당 중심의 구도가 확고하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게 선거를 보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강서구에 이 선거운동을 나가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면 이제 두 개의 세계로 갈라져 있는 것 같다. 친윤의 세계와 친명의 세계. 한쪽이 없어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강서 국민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행복할 것 같은.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강서 국민들의 바람이나 또 강서 국민들의 기대는 그보다 소박하고 그보다 평온한 일상을 정치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 이외의 후보들이 이게 무슨 심판론 내지는 뭐 대통령과 한라인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지역 주민들의 민생의 과제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약을 얘기하고 그걸 말해도 그게 잘 들리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내년 총선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뭐 정책 공약 그리고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이런 거보다 한쪽의 심판론과 한쪽의 안정론 이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에서 다뤄줘야 될 실질적인 쟁점 같은 게 잘 다뤄지지 않고 또 유권자들의 기대나 유권자들의 바람 같은 게 이제 선거판에 투영되지 못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도 듭니다. 말한 김에 소수정당 후보 잠깐만 더 얘기하자면 3등을 누가 하느냐도 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네. 과거에 김수민 평론가도 시의원을 하셨었죠. 네네. 구미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녹색당으로. 뭐 처음에 당선될 때 무소속으로 됐었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입당을 했다가 참고로 지금은 이제 뭐 아무 당에도 속해 있지 않은데요. 제3당들끼리의 경쟁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기는 하고 보통 이제 통상적인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정의당이 다른 군소 정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통 3등이 누구냐 이런 질문은 잘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1명을 배출을 했고 또 이 지역에서 또 진보당이 지역 조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누가 3등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일단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 명을 뽑는 선거
장 선거에서는 군소정당은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거의 기적에 가깝다.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는 뭐 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정도의 예외가 아닌 이상은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소수정당이 생존을 해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한 명을 뽑는 단체장 선거에서 특히 결선 투표도 선호 투표도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선거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디가 이길지 이것은 뭐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이런 정당들은 공약이나 정책을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2030 유권자들, 2030 유권자들은 지역 개발 공약, 부동산 가치 상승에 관한 공약에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예. 뭐 오히려 뭐 밤길이 안전한가, 또 교육은 잘 돼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세대인데 그들한테는 좀 부족한 선거였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의당이나 진보당, 녹색당의 공약, 정책들은 좀 더 그런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공약들이긴 했다. 이른바 생활 정치. 그렇습니다. 그런 네. 평가. 그리고 철저하게 그래도 거대 양당에 비해서는 좀 지역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은 이제 정석적인 정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래도 소수 정당이 표를 얻는다고 했을 때는 정책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 떨어질 걸 알면서도 찍어주는 이 열망들을 모아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를 했는가? 그것은 오늘 성적표를 받아보고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다시 양당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 한번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민주당이 이길 경우 또 어느 정도 격차로 또 이길 것이냐. 그 후에 이제 파장, 영향, 여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한 승패도 중요한데 어떤 스코어를 보이느냐, 예. 어떤 격차를 나타내는지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무리해서 공천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당내에 이런저런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실의 의지 아니었나 이런 이제 분석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에 그 여파, 데미지 이런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큰 스코어 차로 패한다.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여당이 많이 퍼센테이지, 패하면 패하게 되면은 현 지도부의 진퇴 문제를 포함해서 내년 총선 앞두고 총선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 총선 지휘 체제, 총선 전략 전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가 수도권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분출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그 영남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본 분들이 별로 없는 그런 지도부다 보니까는 그 이번 이제 그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 전략상 약간은 좀 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전략상의 난맥들이 좀 보였거든요. 가령 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를테면 초기에 이제 메모드급 선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정작 김태우 후보는 지역발전론을 들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발전론으로 선거를 치를 거면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일 게 아니고 철저히 밑바닥을 향해서 지역 공약을 가지고 파고드는 그런 선거운동을 치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선대위 구성과 또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대통령과 한라인론을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호감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후보 출마의 명분이 약한데 그 한라인을 자꾸 설파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예. 선거 전문가들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캠페인을 여당이 한다. 결국 이게 수도권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그런 영남 지도부가 본인들의 선거 관성, 본인들의 선거 문법으로 큰 일꾼론, 그리고 대통령과 한라인이 있는 사람 이런 거면 이제 통하리라. 영남 지역에서는 잘 통했던 그 문법으로. 예. 근데 이런 문법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별다른 전략적 효과를 못 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더해져서 큰 폭의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으로서는 뭐 질 가능성은 별 전망 안 하는데 예. 의외의 패배가 등장을 하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진짜 해소가 된 거냐, 그러니까 완화가 된 거냐를 둘러싸고 당이 또 다른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내리고 비대위가 들어서느냐라는 정도까지 지금 논의가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이긴다고 지금 낙관하고 있는 그런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로 인한 충격은 그건 뭐 여당 못지않게 민주당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뭐 지게 되면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이제
박빙으로 이겼을 때도 좀 애매하게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민주당이 박빙으로 이겼을 때 한 자릿수 가령 뭐 4~5%포인트 차이로 뭐 이겼다? 네. 이럴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두 자릿수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호언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박빙으로 이기는 거는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일단 이긴 쪽에는 큰 탈은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겼고 사실 여론조사들을 종합했을 때 거대 양당 중 어느 쪽도 앞날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적게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 이게 사실은 민심이었다.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변명도 충분히 통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빙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에도 이긴 쪽은 어쨌든 탈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진 집단이 뭐 지도부 교체라든지 한간의 말대로 그런 일들을 겪을 거냐 했을 때 저는 어지간히 져가지고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 부분이 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인데 사실 나경원 전 의원도 설령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지더라도 뭐 지도부 교체가 된다거나 비대위가 출범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당 모두가 다른 길로 틀기 어려운 길로 치달아 왔어요 지금까지. 예.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조금 졌다고 해서 지도부가 바뀌겠느냐 했을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예전에 같은 국민의힘 계열 지도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좀 이렇게 쉽게 굽히지 않아요. 불리하고 이렇게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도 일단은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크게 지지 않는 이상은 설령 크게 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게 지는 걸로는 뭐 지도부가 교체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게 되면 비명계 반격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강화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를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비명계 때문에 졌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건 온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대표 중심으로 단합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당에서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잘 됐겠느냐 이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호하는 이 당원 여론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10% 이상의 격차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지지 않는 이상 양당 모두 지도부 교체라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일단 해봅니다. 예, 물론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그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갈등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평론가들 사이에서 칼럼도 그렇고 승자가 오히려 독배를 마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혁신을 오히려 못할 수도 있다. 진 쪽이 오히려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가 예, 승자의 저주. 있죠. 그 2011년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에 이제 박원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이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어요. 새누리당에. 박근혜 비대위가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졌지만 토탈 스코어 152석을 과반 이상을 했죠. 달성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번 재보궐 선거가 예방주사가 될 수 있고 진 쪽에는 그러니까 이긴 쪽은 오히려 좀 자만심이 더해져서 쇄신의 노력을 게을리하다 보면 내년 총선에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점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양 당도 그런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겼다 그래서 무조건 기고만장하지 않을 거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충격이 가지 않고는 윤 대통령은 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10% 이상의 격차가 났다 이러면 내년 총선을 수도권에서 치러야 되는 후보들 사이에 동요가 너무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갖고는 내지는 그걸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공관이라든지 선대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조기에 띄운다 그래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근본적 위기감이 작용을 하면 다른 카드가 등장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걸 당에다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오히려 내가 더 확고하게 그립을 틀어지고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겠다. 오히려 전면에 더 등장한다. 대통령 주도의 재창당을 하든지 내지는 모든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에 신당 창당의 유혹을 느낍니다. 예. 여당이 되면. 그건 정계 개편이네요. 말 역대 그대로. 많은 대통령들이 신당을 창당했었고 뭐 윤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저는 그런 구상도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근데 뭐 크게 의미 없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든 선전했다, 젖잘싸 뭐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면은 현상 유지를 가겠죠. 예. 별다른 변화 없이. 예. 그럼 뭐 양당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아까 그 비명 친명 얘기를 하셔서 네. 오늘 나온 그 인터뷰를 좀 보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겨레와 한 인터뷰가 있는데 저희 그래픽 준비한 게 있죠. 그거 보고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핵심 내용은 저희가 너무 간추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결파 의원들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징계 문제를 윤리심판원에 맡길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윤리심판원은 당내 그 징계를 의결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넘기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홍 원내대표가 기계적인 행정 처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리심판원에서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경선 기회는 다 주려고 한다. 근데 만약에 경선에서 지게 되면 본인들 책임 아니겠느냐. 현역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인지도가 높아서 신인들하고 맞붙었을 때 오히려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 저와 인터뷰를 했던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그 비명계 의원들이 종국적으로는 금태섭의 경로를 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선은 치르되 질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강성 당원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 홍익표 의원의 방금 나왔던 언급은 그 전에 있었던 언급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공천 안 준다라는 취지의 그 언급이 있었고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반론적인 얘기였는데 예. 비명계가 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방금 나왔던 그래프는 그것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만회하려는 예. 그 파장을 좀 수습하려는 워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윤리심판원 문제는 이게 정당의 윤리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법기구하고는 다릅니다. 굳이 비유하면은 헌법재판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무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따져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행위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것을 심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는 각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뭐 당원권 정지 몇 달에 이르는 징계까지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윤리심판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따져봐야 돼서 예를 들면은 비명계 의원 중에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거나 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발언 이런 것들로 이제 그쪽으로 넘겨지게 돼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또 한편으로는 열려 있다. 예. 단순하게 행정적인 절차로만 볼 수 있겠는가? 물론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 그렇죠. 근데 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당원들의 질타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거기 회부가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별탈 없이 넘어가는.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호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했던 금태섭의 경로를 따라밟게 될 거다. 그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 그렇게 있다고 보십니까?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원의 그 질서가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이제 당에서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권리당원 위주로 당이 바뀌어 왔는데 사실 권리당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이 만약에 많은 투표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개딸이라든지 이쪽의 비중이 상당히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심지어는 지역구에서 민심이 괜찮게 형성돼 있는 의원조차도 당원 투표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당원 가입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 뭐 당원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진보 군소 정당들은 제법 당비가 좀 10,000원 이상 이렇게 되는 편이지만 보수 정당들이나 또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은 뭐 1,000원, 2,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고 굉장히 예. 가입하기도 쉽고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예. 근데 그 장벽이 낮은 거에 비해서는 대의원 대비 당원의 권력은 상당히 크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 발휘가 돼서 경선에서 지는 그래서 경선에서 지면은 뭐 독자 출마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가는 의원들도 분명히 비명계에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나 혹은 발언을 가지고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이 좀 읽히더라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리고 이제 예.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품위유지 훼손 이런 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 징계를 했는데 그조차도 이제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더군다나 이제 대상들이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또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헌법적 권한을 갖고 한 표결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가치하고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리하는 수순으로 행정적 뭐 처리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그 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정리 수순을 예.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내년 총선 앞두고의 고민은 너무 많이 됐어요. 지난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험지, 전통적인 험지 빼고는 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갈이 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친명, 비명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당이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들어오고 수혈이 돼야 되는데 수혈할 자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다르게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말이 그냥 민주당의 공천 룰을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현역 의원 컷오프 제도가 없습니다. 이제 하위 20%를 평가해서 공개하는 건데 그게 김상곤이 혁신위가 만들어 놓은 룰인데 지난번 총선에 하위 20%를 선정했지만 공개를 못했어요. 반발 때문에.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게 민주당의 경선 룰이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이에요. 해당 네.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금태섭 의원은 정치 신인한테 여론조사에서 졌어요. 이거는 금태섭 의원이 경쟁력이 없었다는 거죠. 좌표 찍기도 있었지만. 근데 모든 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다 그럴 거냐. 금태섭 의원처럼. 때문에 금태섭 의원의 결말로 귀결될 거라는 것도 저는 일반적인 관측이 되기가 어렵고 비명계 현역 의원들도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권리당원 확보 치열하게 했을 거고 또 여론조사에 대비한 경선에 대비한 나름의 전략이나 계획들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워낙에 이게 이제 뭐 시스템 경선 이래 가지고 현역 물갈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룰을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워낙에 많이 당선되다 보니까 민주당 표, 이재명 표 쇄신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밖에 도전자들이 그게 뭐 친명 도전자든 비명 도전자든 현역 의원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그걸 꺾고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세력을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훨씬 더 유리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외로 민주당 표 인적 쇄신이라는 게 정작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하, 예.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도 고민일 거예요. 그 부분에 좀 고민이 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예,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과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